그날 새벽 내 귀에 들린 건 파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총알이 바다를 가르던 소리, 그리고 내 품의 개가, 철이가 울부짖는 소리였죠. 나는 군인이었습니다. 조국의 명령을 따르는 해상운전병. 하지만 그날 나는 명령 대신 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속초해양경찰 구조정의 조타수입니다. 이 바다가 여전히 차갑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왔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태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속초에서 해양경찰 구조정의 조타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4시 40분, 저는 알람 소리에 깨어납니다. 속초해양경찰서 숙소 침대 옆에는 철이가 벌써 깨어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출동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주황색 구조복을 입고 철이에게는 빨간 구조견 조끼를 입혀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해는 오늘도 깊고 푸른색입니다. 이 바다가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지만 때로는 목숨을 구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와 철이가 바로 그 바다에서 살아났으니까요. 5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경북도 라선 해군기지, 그곳에서 저는 경비정 205호의 조타수였습니다. 북쪽의 바다는 남쪽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물 색깔도 달랐습니다. 어두운 회색에 가까운 검은 바다였죠. 파도는 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배를 흔들었고, 저는 그 파도와 싸우며 조타를 잡았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나팔이 울리면 우리는 1분 안에 갑판으로 집합해야 했습니다. 늦으면 기합이었고, 2번 늦으면 식사를 거르게 됩니다. 3번 늦으면 영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긴장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긴장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상관의 이름은 리철성 상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사내로, 얼굴에는 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릴 때 고함을 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주먹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박태준, 조타 유지, 속력 13. 저는 조타 핸들을 쥐고 정확하게 침로를 유지했습니다. 제 손은 늘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조타수의 실수 하나가 배 전체를 암초에 부딪히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승조원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지 뒤편에는 녹슨 철문이 있었습니다. 경비가 소홀한 곳이었죠. 그 철문 너머로 작은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는 군부대에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늘 피어오르고 제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런 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그 공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겨울처럼 하얀 풍산개 새끼를요. 그 녀석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몸은 뼈만 앙상했고 털은 더러웠지만 그래도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경계하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 아침 배식받은 밥을 몰래 싸온 것이었습니다. 북에서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빼돌리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밥을 땅에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녀석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고 그리고는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곳에 갔습니다. 주먹밥을, 때로는 밥 한 숟가락을, 때로는 생선 한 토막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 녀석은 점점 저를 기다리게 되었고 제가 철문을 넘으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넌 이제 내 비밀이야. 어느 날 저는 녀석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철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철문 너머에서 만났고 이 녀석은 철처럼 강하게 살아남았으니까요. 밤이 되면 저는 몰래 숙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경비병의 순찰 시간을 외우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파악했습니다. 철문을 넘어 철이를 만났고 녀석을 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군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연안의 소형 어선 조타수였습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도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고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늘 배를 몰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배에 올라타 조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바다는 배신하지 않는다. 바다는 정직하다. 파도가 오면 파도가 왔다고 알려주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웃으면서 칼을 꽂는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바다는 정직하고 사람은 배신한다고. 그런데 그날 새벽 작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신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명령이었다는 것을요. 그날은 11월 초순이었습니다. 새벽 4시 비상집합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가 갑판에 모였고 리철성 상사가 고함을 쳤습니다. 긴급 작전이다. 남조선 어선이 북방한 개선을 넘어왔다는 정보가 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출동해서 저들을 격퇴한다. 저는 조타실로 뛰어갔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고 경비정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렸고 찬 바람이 얼굴을 베어갔습니다. 30분을 달렸을까요? 안개가 짙게 깔린 수평선 너머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리철성 상사가 망원경을 들었고 그리고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들이다. 남조선 어선이다. 상사가 망원경을 제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망원경을 들어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멈춰버렸습니다. 망원경 너머에 보인 건 낡고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그 위에 노인 한 분이 서 계셨고 그 옆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갈라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빨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눈은 호기심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밥을 먹기 위해 바다로 나온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이들이 조국의 적이라고요? 저는 한 박자 늦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철성 상사가 제 어깨를 후려쳤습니다. 멍청한 놈, 뭐 하는 거야? 저들은 적이다.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상사님, 저들은 그냥 어부입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닥쳐. 명령을 어기면 네 목이 날아간다는 걸 모르나? 기관총. 준비. 기관총수가 방아쇠에 손을 올렸습니다. 총구가 그 작은 어선을 향했습니다. 발사. 탕탕탕. 포화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총알이 바다 위를 날아갔고 물보라가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어선이 급히 방향을 틀었고 노인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그 배를 그들에게 가까이 몰고 갔습니다. 제가 조타를 정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기관총수가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었습니다. 어선은 달아났고 우리는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임무는 경고였으니까요. 경비정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고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후 리철성 상사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상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적 어선 격퇴 작전 성공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축하술이 돌았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철문을 넘어 철이를 만났습니다. 철이는 제 손등을 핥았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것을요. 피냄새가 아니라 죄의 냄새였습니다. 철아, 나는 뭘 한 거지? 철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계속 핥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치 교육 시간에 교관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로부터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침략하려 합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 노인과 아이가 정말 우리를 침략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우리처럼 그저 살기 위해 바다로 나온 것일까요?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명령을 따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점점 커져서 결국 저를 바다로 내몰게 됩니다. 작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치부 장교가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40대 남자였는데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점호 시간에 그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동무들, 최근 작전에서 일부 동무들이 명령 수행에 망설임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상의 이완입니다.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도가 의심됩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리철성 상사가 보고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작전 중에 한 박자 늦었고 그것이 기록에 남았던 겁니다. 오후 저는 정치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작은 방, 창문이 없는 콘크리트 벽, 그리고 하나의 책상과 2개의 의자. 정치부 장교가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태준 동무, 11월 4일 작전에서 동무는 명령 수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다? 군인이 망설입니까?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망설임은 배신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충성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하십시오. 다음 작전에서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장교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상 재교육 과정에 참가하십시오. 그곳에서 동무의 충성도를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사상 재교육.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고문, 굶주림, 그리고 끝없는 자아 비판. 살아 돌아온다 해도 이미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막사 안은 조용했고 동료들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저는 재교육장으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결국 죽거나 살아도 이미 제가 아닌 무언가가 되는 건가? 아니면 도망칠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때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도망? 북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탈영병은 즉결 처형 대상입니다. 게다가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망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정이 지났을 때 막사문이 쿵쿵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준, 나와라.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치부에서 온 겁니다. 일주일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저를 데려가려는 겁니다. 저는 창문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창문, 철창이 있지만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침대 밑에서 군화를 꺼내 신었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동료 하나가 잠결에 눈을 떴지만 저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잠든 척했습니다.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철창을 힘껏 밀자 녹이 떨어지며 구멍이 생겼습니다.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고함이 터졌습니다. 도망친다. 잡아라. 저는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기지 뒤편으로, 철문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철문을 넘었고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철이가 놀라 일어나 짖으려 했지만 저는 녀석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철아.
지금 우리 도망가야 해. 철이는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안 창고로 달렸습니다. 거기에는 어선용 보급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통 2개, 부표 5개, 낡은 로프 1동. 저는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경비병이 지나갔고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해안으로 내려갔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부표를 로프로 엮어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이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철아, 오늘은 달라.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바다 건너로. 그때 밤을 가르는 사이렌 소리. 발각. 사이렌이 기지 전체를 깨웠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영병이다. 해안을 봉쇄하라. 저는 뗏목을 급히 완성했습니다. 부표 5개를 육각형으로 배치하고 로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기름통 2개를 양옆에 고정시켜 부력을 확보했습니다. 엔진도 없고 노도 없는 허술한 뗏목이었지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철이를 뗏목 위에 올렸습니다. 녀석은 덜덜 떨었지만 짖지 않았습니다. 저는 뗏목을 밀며 허리 깊이까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칼처럼 차가웠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탐조등이 해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빗줄기가 모래를 가르고 바위를 비추고 바다를 향했습니다. 저는 뗏목을 끌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고 파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기서 정지하지 않으면 사격한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뗏목을 끌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탕!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며 날아와 제 옆 파도에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튀었고 철이가 짧게 짖었습니다. 철아! 엎드려! 탕! 탕탕!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뗏목 뒤에 몸을 숨기며 계속 헤엄쳤습니다. 한 손으로 뗏목을 밀고 다른 손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힘껏 차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탐조등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하얀 빛이 제 얼굴을 직격했고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탕탕탕탕. 기관총 소리였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바다가 물보라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잠수했습니다. 물속은 조용했습니다. 총알이 물속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흉흉하고 들렸습니다. 하얀 선이 물속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폐가 터질 듯 아팠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공기가 폐로 쏟아져 들어왔고 기침이 터졌습니다. 철이가 뗏목 위에서 제 얼굴을 발로 긁었습니다. 살아있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철아. 경비정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뒤에서 경비정이 출동한 겁니다. 제가 타던 205였습니다. 빠른 배였습니다. 저는 헤엄으로 절대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팔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다리는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비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때렸고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탐조등이 다시 저를 찾아냈습니다. 최후 경고다. 정지하지 않으면 사격한다. 저는 대답 대신 계속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철이를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철아. 너까지 죽게 만들어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어. 탕! 2번째 기관총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뗏목이 흔들렸고 부표 하나가 총알을 맞아 터졌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쉬쉬 들렸고 뗏목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아, 붙잡아. 저는 철이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뗏목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프가 풀렸고 부표들이 하나씩 멀어져 갔습니다. 기름통 하나가 떠내려갔습니다. 뗏목이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저와 철이는 바다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파도가 우리를 덮쳤고 물이 입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철이를 꼭 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철이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걔는 원래 수영을 할 줄 알지만 이렇게 거친 바다에서 이렇게 차가운 물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한 팔로 철이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팔로 물을 저었습니다. 경비정이 바로 옆까지 다가왔습니다. 갑판 위에서 리철성 상사가 확성기를 들고 고함을 쳤습니다. 박태준, 지금 당장 올라와.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저는 상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쏘라고 명령하면서도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사님. 저는 더 이상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기관 총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탕탕탕탕탕. 세 번째 사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로 옆으로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파도가 폭발하듯 튀어올랐고 물이 저와 철이를 덮쳤습니다. 저는 다시 잠수했습니다. 철이를 꼭 안고 물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물속은 어두웠습니다. 총알이 들어오는 하얀 선들이 보였고 기포들이 춤을 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딘지,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딘지 그저 헤엄칠 뿐이었습니다. 폐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싶었지만 벌리는 순간 물이 들어올 것을 알았습니다. 철이가 제 팔 안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녀석도 숨이 막혔던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면이 가까워졌고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수면을 뚫고 올라왔고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경비정은 조금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놓친 겁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속에서 저를 찾지 못한 겁니다. 탐조등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수면을 훑었지만 저는 파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철이가 제 볼을 혀로 핥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눈물이었습니다. 철아, 우리 살아야 해. 꼭 살아서 저 바다 건너로 가야 해. 경비정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어차피 이 차가운 바다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11월 동해 바다는 지옥이었습니다. 수온은 영하에 가까웠고 파도는 사정없이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한 팔로 철이를 안고 다른 팔로 물을 저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방향은 남쪽이었습니다.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북극성을 찾고 반대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팔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다리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본능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철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앞쪽으로 뭔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솟아 있었습니다. 암초.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그쪽으로 헤엄쳤습니다. 파도가 저를 밀어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위가 가까워졌고 손이 닿았습니다. 날카로운 바위 표면이 손바닥을 베었지만 저는 꽉 붙잡았습니다. 철이를 먼저 바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 녀석은 바위 위에서 털을 떨며 물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지만 마음의 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물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암초 위, 바위섬. 크기는 고작 10여 평 정도였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도 없고
그저 거친 바위만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가릴 그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위 위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철이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웅크렸습니다. 저는 철이를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체온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대로 잠들 것 같았고, 잠들면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안 됐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억지로 떴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북극성이 보였고 카시오페이아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별자리들이었습니다. 태준아,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별을 봐라. 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별을 보고 있어요. 길을 찾고 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고 파도가 바위를 때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어올라 저와 철이를 적셨습니다.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왔을 때 저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따뜻한 국을 끓여주시는 어머니가. 리철성 상사가 보였습니다. 총을 들고 저를 겨누는 상사가. 그리고 남쪽 어선에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빨간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끊어졌다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철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왈. 크고 절박하고 간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바람을 가르고 파도를 뚫고 어둠을 깨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철이는 계속 짖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온 힘을 다해 짖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수평선 너머로 작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였습니다. 환각인가? 아니면 정말 배인가? 저는 팔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흔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흔들었습니다. 철이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철아, 철아, 저거 진짜야? 배가 가까워졌습니다. 어선이었습니다. 작은 어선, 하지만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쪽 배였습니다. 배가 암초 옆에 섰습니다. 갑판에서 사람들이 내려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쳤습니다. 사람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 걔도 있어. 한국말이었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지금 구명환 던질게요. 붙잡아요. 붉은 구명환이 날아와 물에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기어가서 구명환을 잡았습니다. 밧줄이 당겨졌고 저는 물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철이를 한 팔로 안고 다른 팔로 구명환을 붙잡았습니다. 걔도 구해줘요. 제발 걔도. 알았어요. 같이 끌어올릴게요. 힘내요. 밧줄이 당겨졌고 저는 배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파도가 저를 밀어냈지만 밧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에 도착했고 여러 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갑판으로 끌어올려졌고 철이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저는 갑판에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누군가 담요를 덮어주었고 따뜻한 손이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구했어요.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침대. 병원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담요가 덮여 있었고 난방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의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기적입니다. 7시간 넘게 바다에서 헤엄치셨다고 하더군요.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쉬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물 한 컵을 따라 주었고 저는 조금씩 마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속초병원입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요. 당신은 동해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어부들이 발견해서 데려왔어요. 대한민국 남쪽.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담요를 덮은 철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녀석도 링거를 맞고 있었고 축 처진 채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걔도 살았습니까? 네, 살았어요. 저체온증이 심했지만 지금은 안정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개예요. 마지막까지 짖어서 당신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아,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았다고. 철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툭툭 흔들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크게 흔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분노, 슬픔,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신문을 받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탈북 과정을 설명했고 북한 해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심했지만 결국 믿어주었습니다. 박태준 씨,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나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실 거예요.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법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문화를 배웠습니다. 나만의 말투를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철이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허가를 받아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탐조등, 총성, 파도, 차가운 바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철이는 제 침대 곁으로 왔습니다. 코를 제 손에 대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그 존재가 저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괜찮아, 철아. 악몽이었어. 우리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악몽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선의 아이, 북에 두고 온 동료들, 그리고 제가 버린 조국. 저는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저는 도망친 비겁자일까요?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풍 소식이었습니다. 동해에 큰 태풍이 왔고 어선 여러 척이 조난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에는 해양경찰 구조대가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구명안을 던지고 로프를 잡고 사람을 끌어올리는 모습. 제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거야.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구하러 갈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해양경찰청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2년 후 저는 속초해양경찰서 구조정의 조타수가 되었습니다. 주황색 구조복을 입고 경비정 헬름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쏘는 배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배였습니다. 철이도 함께였습니다. 철이는 해양구조견 훈련을 받았고 정식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찾고 구명조끼를 물고 헤엄쳐가고 사람의 옷을 물고 끌어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출동은 10월이었습니다. 태풍이 왔고 어선 한 척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타를 잡고 출동했습니다. 파도가 거셌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뒤집힌 어선이 보였습니다. 선체가 위를 향하고 사람들이 물에 떠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 입지 않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조 시작한다. 철이 카. 철이가 갑판에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빨간 구조조끼를 입고 파도를 가르며 헤엄쳤습니다. 저도 구명안을 들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저를 덮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제가 이 바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경험이, 그 기억이 지금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파도가 방해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도착했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인명구조 자세로 한 팔로 아이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팔로 물을 저었습니다. 철이는 다른 한 사람의 옷깃을 물고 헤엄쳐 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고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우리는 구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갑판에 올렸고 중년 남자도 올렸습니다.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산소호흡기를 씌웠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물을 토해냈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중년 남자도 눈을 떴습니다. 살았습니다. 모두 살았습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어머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바다가 언젠가 우리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그 바다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바다를 지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철이와 함께 구조정에 오릅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기상을 확인하고 출동 대기를 합니다. 가끔 바다를 보면 5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총알이 빗발치던 밤, 차가운 파도 속에서 철이를 안고 헤엄치던 밤, 죽음이 바로 옆에 있었던 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바다가 저를 살렸고 이제 저는 그 바다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니까요. 작년 겨울 저는 북한 해역 근처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했습니다. 국제수역에서 표류하던 어선이었고 선원 셋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저를 경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남한해양경찰입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한 선원이 물었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조정에 태웠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뜨거운 차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선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북에서 왔습니까? 네. 5년 전에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헤엄쳐서 왔습니다. 저게와 함께요. 철이를 가리켰습니다. 철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선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와 함께요? 네. 이 녀석이 없었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선원 하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럽습니다, 자유가.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언젠가 당신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국제법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 그 부러움, 그 슬픔. 오늘도 저는 출동합니다. 파도가 거센 날입니다. 조난 신고가 들어왔고 저는 조타를 잡습니다. 철이는 제 옆에 서서 바다를 봅니다. 철아, 오늘도 우리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거야. 철이가 한 번 짖습니다. 알겠다는 신호입니다. 파도를 가릅니다. 구조정이 거친 바다를 가릅니다. 물보라가 튀고 바람이 울부짖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바다는 때로 목숨을 앗아가지만
때로는 목숨을 구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목숨을 구하는 쪽에 서 있다는 것을. 저녁, 숙소로 돌아옵니다. 철이는 제 옆에 누워 잠들고 저는 창밖을 봅니다. 동해의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별이 총총합니다. 5년 전 저는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명령을 거부하고 한 마리 개와 함께 죽음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가족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북에 두고 온 것들이 그립지 않느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고 온 것은 조국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조국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길. 총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길. 이제 그 길 위에서 저는 파도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철이와 함께.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차갑고 바람은 여전히 거칩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총을 쥐던 손으로 이제는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명령을 따르던 머리로 이제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5년 전 저는 한 마리 개를 안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개와 함께 다시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구조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박태준, 속초해양경찰 구조정 조타수, 그리고 제 동료 풍산개 철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파도를 넘어 누군가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바다에서 살아났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각색입니다. 모든 인명, 지명, 상황은 창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